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몸살 나서 좀 쉬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사 제9강입니다. 주제는 남북한 교회 재건과 분열의 시대 1945년부터 1960년. 오늘은 이제 파트 1으로 1차 분열과 2차 분열이고, 다음 시간에는 3차 분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YS 정부 시대, YS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학의 전면적인 커리큘럼이 교체가 되면서 사회 역사 과목을 대폭 선택 과목으로 줄인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돌의 누님인 김숙희 예대 교수였던 분이 문교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한국사를 선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벌써 30년이 흘렀는데, 그 여파는 무엇이냐? 민주화의 강풍 속에서 국민들이 역사를 잃어버린 국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도 목회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 근현대사에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건국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 3년 동안에 미군정 시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은 젊은 세대들이 거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기독교 상관에서는 이것은 45년 8월 15일 직전에 온자탄 두 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아멘. 부지런히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여주여 하면서 온자탄 두 방으로 해방이 됐지만은 현실 역사의 분야에서는 대동아 전쟁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해방 전국의 배경을 좀 더 본다면,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영소 중국 관계에서 여러 가지 회담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죠. 첫 번째로는 카이로 선언입니다. 미국, 영국, 중국, 여기는 장개석 총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택동 아닙니다. 미, 영중 3자가 43년 11월 달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카이로 선언으로 조선의 독립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칠이 인듀 코스,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요게 말하자면 친탁 통치에 언급이 된 겁니다. 자, 프랭클린 델러웨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조선이라는 나라 독립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 해서 처음에는 30년 신탁 통치, 아니 10년, 아니 최소한 5년 이렇게 된 겁니다. 점점. 그러나 그래서 이제 신탁 통치를 받아서 독립의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분이 1945년 얄타 회담 끝나고 나서 4월에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4선 대통령이었습니다. 4선, 4번 대통령이었는데 40년 4월에 사망했는데, 그 두 달 전인 얄타에서 미영소 정상회담이 있었던 얄타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때 얄타 회담에서는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약속이 된 겁니다. 자, 소련과 일본은 그때 말하자면 부전조약을 체결했거든요. 소련과 일본은 부전조약을 체결했었는데, 극동에서 소련을 끌어들여서 태평양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미국의 군부에서 요청에 따라서 미국 소련 참전을 약속받았고, 그래서 미소 비밀 협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영국이라든가 중국 장개석 정부는 거의 알리지 않고 루즈벨트와 스탈린만의 비밀 빅딜이 이루어진 겁니다. 상당히 죽은 뒤후에 나중에 알려진 것인데, 이때 소련이 참전하면서 소련에게는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러일 전쟁 시절에 러시아가 일본에게 잃었던 모든 제 권리를 복원시켜 주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주에 대한 것, 다른 항구에 대한, 시베리아에 대한 모든 것을 소련에게 넘겨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45년 7월 달에 다시 미국, 영국, 소련이 이제 포츠담 소련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를 한 겁니다. 자, 이번에 아직도 말을 듣지 않자 8월 초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 2발을 터뜨리면서 8월 15일 날 항복을 천황의 항복선을 했는 건데 일본에게 메가드가 항복을 제시를 하면서 일본이 내복을 걸은 게 있습니다. 항복을 할 테니까 천황제를 유지해달라. 독일이 여러분 4월달, 5월달에 항복했거든요. 40년 5월달에 항복했을 때 독일의 총통제를 유지해달라 말 안 했죠.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항복할 때 내고를 조건을 걸었습니다. 천황제만 유지해달라 해서 메가드가 토르마에게 연락해가지고 그럼 좋다 해서 천황을 유지시키면서 지금까지 천황제가 유지해오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얄타에서 미국 군부가 일본을 점령하러 들어가려면은 미군의 희생자가 30만 명, 50만 명이 희생자가 나온다. 왜? 일본 군인들이 도축해기 돌격하면서 왜 그 옥새 작전 알죠? 가미가제 특공대 옥새 작전 하니까 일본의 전투력을 엄청나게 과대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소련을 불러야 되겠다.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 미군 사상자를 줄여야 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관동군이 백만이라고 해가지고 만주 시베리아에 얽힌 관동군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지리밀된 종이 호랑이였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 소련만 좋은 시기 준 거예요. 그게 미국의 전시 정책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 당시에 그 포츠담 선언 이후에 미국의 군부에서 38선을 분할합니다. 38선을 분할해가지고 38선을 획정하는데 그건 뭐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일본 군대, 관동군이죠. 일본 군대를 무장 해제시키는데 미군만 하려면 부담이 많이 드니까 군사적 편의주의에서 남북한에 소련 38선 이북에는 그 소련군,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그 38선을 획정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주동자가 미 육군성에 있었던 여러분 그 케네디 행정부의 딘 러스 그 외무장관 알죠? 하고 볼스트리 대령이 두 사람이 이제 군 출신 중령 대령급들이 지도를 앉아가지고 국방성 펜타곤에 앉아가지고 지도 가져가라 해가지고 이거 38선 조타이가 짝대기 끄고 해가지고 이제 정부에 보고하고 스탈린에게 넘기니까 뭐 대충 나빼 해가지고 이제 스탈린도 어셉트하면서 미소가 이제 분할을 한 것입니다. 이제 군사적 편의주의에서 38선을 그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북한의 이제 남북한군의 그 당시 그 원자탄 8.15 항복을 할 때 하시 중장에 미군이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군은 저 북쪽 낮은 쪽에 있었는데 북한에 들어온 게 소련군이 더 미군들보다 더 빨리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군 소련군이 이제 그 38선 이남 이북에 각각 주도를 했는데 45년 12월에 그러니까 루즈벨트라든가 미국 행정부는 조선은 그냥 프리핸드로 놔둔 독립시켜주면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조선 말에 이 싸움박질하고 치주받고 김옥균 가시점에 이런 거 보니까 정유사들이 알렌지다 뭐다 보고를 하니까 조선 사람들은 놔두면 치고받고 싸움박질하니까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관리가 교육시켜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 일본에게 넘기라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독립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30년, 20년, 아니 5년이라도 신탁 통치돼서 국제적인 관리를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인식이 가장 강했던 것이 선교사가 정보보고서를 낸 미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5년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외상이죠. 포렌 팔리시 외무장관들이 회의를 해서 5년간 조선의 신탁 통치를 결정한 겁니다. 자, 이것이 보도가 되는데 이것이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보고해서 신탁 통치를 한다니까
이것이 조선민족에게는 일종의 날벼락이었던 겁니다.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통치도 징글징글한데 어떻게 36년, 5년 동안 신탁 통치냐? 우리는 하루도 신탁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맹렬하게 반타운동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박헌영의 남로당 자유국이 할 것 없이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에 있던 사람이든 남한에 있던 사람들은 무조건 신탁 통치를 반대를 하는 겁니다. 좌우익이 협조한 겁니다. 기독교 신자든지 아니든지. 그런데 박헌영이가 남로당 쪽이죠. 박헌영이가 북한에 갔다 오더니 소련 스탈린의 지령을 받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46년 1월 이후 박헌영이가 북한 갔다가 들락날락 했다가 스탈린 지령 받고 나온 뒤에는 싹 바꿔버립니다. 찬탁으로. 그건 뭐냐? 스탈린이 북조선과 한반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침을 내렸던 것이고 북한의 김일성이라든가 남한의 남로당 쪽에서는 스탈린의 지령 뚝뚝하기처럼 하지 않을 수 없는 구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남북한 분단의 책임인데 남북한 왕래에 대해서 소련 군정이 비협조적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편, 통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소련 군정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비협조했고 또 스탈린은 45년 9월입니다. 평양에 정보를 쳐가지고 북조선을 민주기지화해라. 이 민주기지화하라는 것은 북한은 일단 공산주의 이 진지를 구축해서 그 진지를 통해서 남한을 한반도로 적합 통화를 해라는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46년도에 다시 스탈린은 북조선의 대장을 누굴 해야 될까? 김일성과 박헌영을 모스크바에서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김일성하고 박헌영이는 나이 차이가 10년 차입니다. 박헌영이가 공산주의 선배예요. 보니까 박헌영이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일본 동경에서 그런지 공산당 이런 이론책을 많이 읽었단 말이야. 인텔리겐자로서 언도도가 어떠고저떠고 하는데 국제정서 밟고 이건 김일성 완전히 중국 공산당에 배속돼 있다가 40년 말기에는 소련군의 하바rov스크 쪽에 소련군 영내에 소위 계급장 딸고 완전히 그 소련의 그 괴뢰 장교였는데 공산주의 이런 데서는 전혀 몰라요. 이 김일성이가 그 무시하니까 이용하기 쉽잖아요. 얼마처럼 행동대장처럼 설치니까 이 너무 알면은 그 컨트롤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 네. 예수대 12사제들도 어머니 뭐니 해가지고 이 예수의 12사제들도 뭐가 비어있으니까 예수님 또 빨아들이는 게 많잖아요. 이게. 저도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가 많이 안 나옵니다. 할라 해도 아는 게 또 병이야 이게 기도할 때는. 근데 그건 그렇고 웃자고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여튼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김일성이를 낙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기 똘마니를 이용했다. 자, 그래서 이제 박헌영이는 거기서 퇴짜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6.25 남침 때 김일성 동지 서울만 장악했시오. 50만 명, 50만 명의 남로당 당원들이 완장차고 적화시킬 테니까 걱정 말고 서울만 장악하시오. 그렇게 충동이 했다 그러잖아요. 자, 어쨌든 유엔의 한반도 총선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40주년 10월 달에. 왜냐? 소련 군정이 남북한 간의 교류를 차단시키면서 분단이 고착화 되죠. 그리고 이 미소 말하자면 서로가 군인들이 이 공동 회의를 하면서 서울에서 미국 장성들, 소련 장성들이 모여가지고 이 통일 임시정부에서 논의를 했는데 1차, 2차, 3차 논의를 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뭐냐면 처음에 반타운동했던 우익 지도자들이 임시정부에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이게 이제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군정은 반타운동했던
우리 인사들도 포함시키라 하고 소련 군정에서는 반타운동한 인사들은 정부 참여할 수 없다 해서 시경이 합니다.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 총회에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유나이티드 네이션, 자 유엔의 전신은 국제연맹이었죠. 국제연맹에서 국제연합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국제연맹이 1차 대전 끝나고 나가지고 우드로 일선을 정도 해가지고 참여하라 했는데 미국 상원이 국제연맹 참여를 포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2차 대전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기 그 전쟁 책임론에 부담이 있어가지고 뭘 만듭니까? 국제연맹이 해산이 되고 국제연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만든 게 국제연합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대한민국 승인은 누가 승인한 겁니까? 국제연합이 승인했죠. 그리고 국제연합이 47년 10월 달에 한반도 문제가 총회가 있을 때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통일 논의를 했는데 총선거를 하게 해서 처리를 한 겁니다. 유엔이 한반도 총선 결의가 47년 10월에 됐죠. 그래서 48년 1월 달에 1월 말에 매년 인물들이 한국 임시위원단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총선거 관리할 사람들이 유엔에서 와가지고 38선을 가려 그러니까 38선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김일성, 스탈린의 지령에 의해서 38선 누가 함이 들어와 노 엔트런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선거를 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매년이 유엔 임시위원단이 유엔에 다시 상정을 하게 됩니다. 남한만의 총선 이거 선거 어떻게 됩니까? 다시 투표됐죠.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해라. 언제? 5월 10일 총선을 해라. 48년 5월 10일. 여러분 제주 산삼폭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제주 산삼회가 요새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리 난리 났는데 제주도 지사 해가지고 막 돈도 주고 1인당 9천만 원씩 준다 해가지고 했는데 제주 산삼. 그 제주 산삼 폭동이 뭐냐? 이 유엔의 한반도 총리 결의 남한만으로 해서 5월 10일 총선하는 거 하지 말아야 이야기예요. 그게 제주 폭동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망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죽었다 어쩌다 하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남한만에 48년 5월 10일 만에 남한만에 제주 선거 안 하면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어쩌야 됩니까? 미군정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뭐예요? 북한 군대 나오죠? 임시인민회 북한 봅시다. 다 군대니 국가 쪽이니 스탈린의 지시 지령에서 착착착착 모든 것이 오대에서 단독 정부가 북한에서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군대, 인민위원회들 전국에 다 조직을 하고 기독교 민주당들 다 압살하고 교회 폐쇄하고 조직을 갖춰주고 있는데 남한만 멍청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멘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분단 단독 정부 책임론을 봅시다. 46년 6월 달에 이승만 박사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래저래 이제 시국 정세에 대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획기적인 것이 46년 6월 달에 있었던 그 유명한 정업 발언입니다. 그 마이크 있습니까? 마이크 좀. 이승만의 감정 책임론이 나오는데 40년 6월에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안 되면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해야 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단독 정부 책임을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뒤집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봅시다. 분단을 획책한 것이 누구냐?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군사적 편의주의에 의해서 38선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던 소련 군정이 남북한의 통신, 우편, 왕래 일체 금한 것이 소련 군정이었어요. 소련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국가 건설을 누가 먼저 했느냐? 북조선이에요.
46년 2월 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46년 위원장이 김일성이에요. 46년 2월 이승만의 정읍발언 4개월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달 만에 뭘 했습니까? 북한의 토지개혁이 시작된 것이 46년 3월 5일입니다. 이것이 토지개혁 한다는 건 이거 국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국가가 하는 거요. 소련 군정이 한 게 아니라 김일성이 했단 말이야. 근데 이 토지개혁이 뭐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뭐로 써 있습니까? 민주개혁이라더라. 민주는 알고 시부려 말이야. 중고등학교 민주개혁. 민주는 다야. 그렇게 말했어. 민주개혁이래? 아니, 정인이 있네. 봤을 거야, 아마 민주개혁이라는 게. 네. 공산민주로 알아야 공산민주개혁. 공산민주. 우리나라 국민들은 민주주의 하면 자좋다는데 거기에 딱 붙인 게 뭐야? 자유민주주의냐, 공산민주주의냐. 이 착각 같은 걸로 하면 착각은 자유죠. 자, 경영권은 허용해 준 거죠. 토지개혁에서. 소유권은 안 줍니다. 아예 소유권을 바탕에 줍니다. 그러면 누구 무상몰수와 무상분배인데 무상몰수는 친일 대지주계급 친일 딱지 붙여가지고 대지주계급 친일 부청사에 내가 딱지를 걸어가지고 막 몰수를 한 겁니다. 친일 지주들 무상몰수하고 무상분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농민들은 국가에 예속된 소작농으로 전락한 겁니다. 조선시대 소작농으로 전락한 거요. 근데 자유가 없다는 점에서는 마음대로 말하고 표현하고 이동 못하는 거는 조선시대 일제시대 때 소작농보다 더한 거예요. 왜? 평양에서 여러분 함흥에서 평양 이사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전시시대 조선시대보다 못한 노예농으로 전락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더 46년 8월달입니다. 주요 산업을 국유화시킵니다. 산업체, 철도 포함한 교통운수, 최신, 광산, 은행 전부 다 국가에서 접수를 했 겁니다. 일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적산이라고 그러죠. 농차 전부 다. 남한에 있는 일제시대가 가지고 있는 적산은 뭐예요? 일단 미군정이 소유했죠. 그리고 나중에 불화하는 형식이다. 예? 돈을 받든지 어쩐지 않고. 그리고 48년 4월 29일에 북한 북조선의 임시혁법 초안을 마련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당시 뭐예요? 미군정을 해가지고 좌우합작해가지고 한문 세월만 보내고 세월이라 네오라 해가지고 세월만 보내고 있을 때야. 근데 북한은 뭐예요? 이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사 보니까 정부가 있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야기야. 우리도 해야 된다 이야기야. 그 다음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8월 25일 있었고 또 북조선 건국이 48년 9월 9일인데 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8월 15일 우리나라 건국했지 않습니까? 48년? 근데 왜 그 대의원 선거도 늦어지고 건국이 9월 9일 늦어졌느냐? 다 해놨는데 건국에 판파름만 안 붙인 겁니다. 왜? 담정 책임을 남한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9월 9일 건국한 거예요. 다 했는데 군대까지 말했는데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여러분 장기수 군대가 국부군 장기수 군대가 대만에 밀려온 날짜가 49년 그 10월이었지 않습니까? 중국 모택동을 만나가지고 만주에서 장기수 군대를 무찌르고 최이선에 있었던 것이 우리 그 조선 군대였습니다. 그 군대를 6만 명 이상을 김일성이가 다 자기 군대로 편입시킨 거예요. 자, 뒤에 봅시다. 미군정기와 건국체기를 한번 보면 군정기하고 건국체기 45년부터 48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했던 세력들의 대구 폭동 대표적인 1차 터진 게 46년 10월 1일 대구 폭동입니다. 여기 이재복이라는 목사가 자기 목사가 선동했다고 해요. 이재복이. 그리고 박정희 그 형 박상희가 이거 기획된 겁니다. 기자 완장 차고 죽었잖아요. 경찰에 총 맞아 죽었어요. 박상희라고. 그 다음에 임시혁법까지 제주 사산폭동 아까 얘기했죠. 48년 4월 3일부터 무려 1957년 9년까지 계속됩니다. 이 폭동이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악질이냐. 9년 동안에 사산폭동이
건국하지 말아야 이야기요. 그건 뭐냐? 여기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워라 이야기요. 그럼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우면 누구하고 합당한다? 연합한다? 북조선 김일성하고 연합해서 연방기 만들어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걸 찬성해? 허허 참 기가 찹니다. 그 다음에 제주 산안폭동을 진압하라 했는데 여기에 48년 10월 달에 여수에서 연대가 반란을 일으킨 게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여수 순천 해가지고 전남 일대를 피바닥으로 물렸는데 그 좌익들의 타겟들은 뭐예요? 경찰들, 경찰 가족들. 경찰서장을 눈을 빼고 쇠고총으로 항문을 찌르고 그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 산안폭동에서는 멀쩡한 목사를 갖다가 성경식 기도한다 해가지고 생매장 시킨 거 알죠? 제주 산안폭동 목동. 영화 보셨습니까? 제주의 봄이라고.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48년 12월 달에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합니다. 반란을 막기 위한 것이죠. 국가보안법. 그 당시에 법이 없어요. 이런 반란이 일어날 줄을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급하잖아요. 법령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민법, 헌법, 뭐 민사소송법, 법적 체계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헌법만 있어요. 헌법만. 48년 8월 달에 헌법만, 7월 달에 헌법만 만들었지 기타 상법, 민법, 국가보안법, 뭐 형사법 거의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급하니까 뭘 뺏겨야 됩니까? 일찍 때 그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때 현실이. 그러고 나서 자 49년 6월 달에 미군이 철수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48년에 소련이 철수를 합니다. 근데 소련이 철수할 때는 북한에는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중무장한 거 있죠. 탄약, 무기 따발총 뭐 이런 북한에는 군사공장은 많잖아요. 모든 무기를 다 이양시키고 싹 빠져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소련에서 미국, 북한에서는. 근데 계속 모스크바에서는 우리도 철수했으니까 남쪽에 미군도 나가라 프로파간다 선전하죠. 결국은 49년 6월 달에 미군이 나가는데 미국 국방성의 보고서는 이런 겁니다.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해야 될 전략적 가치는 꽝이다. 없다. 우리도 빠져나가자. 나가면 좋은데 무기를 달라 했단 말이야.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 군인들이 무기를 달라 그러니까 탱크 한 대도 안 줬어요. 왜? 한반도에는 산이 많아서 산악전에 탱크를 어울리지 않는다. 미군 사령관이 탱크 한 대도 안 줬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탱크가 내려올 때 탱크가 몇 대나 있어요? 242대가 북한에서는 탱크가 있습니다. T-42 탱크라고 2차 대전 때 발치 전투에서 맹활약을 했던 소련제 탱크, 무적의 소련제 탱크 242대를 넘긴 겁니다. 그리고 항공기. 우리나라 해군도 없죠? 탱크 전무하죠? 그러면 군대는 육군, 여러분 보병대 해가지고 국방경비대를 했어요.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타이틀도 못 붙이고 조선국방경비대를 했는데 경찰력 수준의 경무장을 시킨 겁니다. 슈탄 알죠? 슈탄하고 바축복하고 이런 소총 같은 거 그런 거 몇 자루 주고 제주도의 기록을 보면 제주도에 일본군이 엄청난 그 동굴을 파헤쳐가지고 미군의 폭격이나 미군 점령을 대비를 해가지고 무기들 많이 제주도 굴에 저장을 해놨단 말이야. 무기를. 근데 미군이 그걸 갖다가 다 압수를 해가지고 한국군 무장시키고 주는 게 아니고 일본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요? 제주도 무거우니까 현해탄 바다에 다 버려버렸어요. 그것이 미군정과 소련군정의 실정이었습니다. 이야기하면 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없다는 것은 일본만 확실히 우리 걸로 하면 메가다가 있는 동경에 일본만 잘 관리하면 동북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 대륙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너무 이까지 케어할 수는 없다. 근데 미국이 생각 안 한 게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나서 다시 온 포재이들이 누굽니까? 선교사 알죠? 선교사하고 선교사 아들들이 내 연단에 정들었던 그 교회 학교
내 친구들 만나러 선교사들이 막 오게 된 겁니다. 미군이 철수했어도 선교사들은 도망을 안 가고 여기 남아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월남전하고 미군하고 한국하고 공산화된 나라, 월남과 공산화되지 않는 나라의 차이가 뭐라겠죠? 선교사들이 여기 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에 부산이라든가 메리노을 병원이 여기 다 학교에 진축 앉아있을 때예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여기 있는데 괴뢰군이 들어와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체포당해가지고 북한에 끌리도록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의 선교협회가 용납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외국에 많은 선교사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럼 덕을 봤으니까 이제는 그걸 베풀겠다 그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6월 말에 우리 필리핀 가지 않습니까? 예? 선교사가 있는 나라는 공사가 안 됩니다. 그 덕을 본 거예요 우리가. 자, 최근 모스크바 양군 철수 때 프로파간다 했고 중장비 무기 탱크 북한에 이양했다는 거 말씀했었죠. 최근과 복구기간 봅시다. 이 총신대학의 교수인 박영규 교수 유튜브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대공헌을 한 것이 40년과 60년 사이에 재건과 복구기간으로 언급을 하고 1기가 순환과 암흑기 40년부터 46년, 또 2기가 재건과 재편기 46년과 54년, 3기는 NEA와 WCC 찬반 논쟁으로 분열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3기는 아직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재건과 주체 주도권 문제로 분열이 되는데, 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어떤 목사님하고 논쟁을 했었는데, 지금 한국 교회 또 한국 장로교회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교회의 위기라는 데는 여러분들은 다 동의할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위기가 교리를 잘 가르치지 못해서 위기가 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강의 속에서 오늘날 교회 위기는 켈빈 교리를 열심히 안 가르쳐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안 시켜서 목회자들이 문제가 생긴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문제냐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교권 문제가 있다. 교권, 파워 스트러글, 욕심 그것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장교구가 1차, 2차, 3차 크게 분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열에는 분명한 것은 그 목회자들의 어마어마한 감투, 욕심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동영상 보니까 이런 말 해요. 장로교의 분열은 또 반드시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이제 상당히 눈치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근데 어떻게 장로교가 200개가 넘으면 분열됩니까? 왜? 무엇 때문에? 예? 왜? 무엇 때문에? 그리고 눈치 보니까 발음 안 하는 거예요. 차 목사. 스캔들도 벌써 10년 전에 터진 건데, 우리가 같은 목사인데 봐주고 해야지 하는 그런 점도 있어서 그런 말이에요. 뭐, 잘하겠지. 그건 말이에요. 자, 교회적은, 일제시대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옥살이한 거예요. 지금 기록을 보니까 한 30-40명 되는데 죽은 사람이 승리자가 한 10명 정도 된다 하는 게, 또 다른 기록은 한 30명 죽었다 하는 기록이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 20명이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옥살에 나왔겠죠. 그러면 1차적으로 뭐냐면 일제청산과 신사참배 문제 해결하라는 문제, 그죠? 일제청산, 신사참배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교회 재건파입니다. 교회 재건파는 두 쪽입니다. 밖에 나가서 과거의 기존에 신사참배한 그 목회, 그 교회, 안 간다. 우리는 밖에서 새로운 뉴 처치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자는 재건파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또 나머지 어떤 거는 뭡니까? 그러지 말고 교회 내에 가서 친일파 목회자를 몇 달 동안에 해결시키고, 그래서 회복을 해가지고 자체의 교회를 정화시키자. 그게 부산팀 경남노회에서 일어나는
그 고심파들입니다. 내부에서 하자 아니면 밖에서 하자 그런 건데. 그 다음에 또 신학, 여기도 신학 이 대학원 있지 않습니까? 신학학교. 학교를 어디에 어떻게 재건하느냐. 학교에. 그럼 신학 재건 문제. 그 다음에 이 일제시대 때에 자유주의가 형성되었으니까 이 자유주의보다는 무너진 평양에 있는 장려고 신학대학의 정통교리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서울에 있었던 김재준 목사를 위시한 자유주의 신학을 했던 사람들을 어쨌든 물러가게 해가지고 정통교회를 복원해야 되겠다. 어디에 하느냐? 부산에 하느냐? 서울에 하느냐? 산발선은 북한에 이제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재건의 주체는 누구며, 이 주도권은 누가 잡느냐? 감옥소에 나왔던 사람이 주도권을 잡느냐? 아니면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했던 사람을 핵에 통제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교권을 주고 하면서 좋은 게 좋지 않느냐 해서 그 사람들을 총회장시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건 안 된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재건파, 혁신복구파와 고려파가 일단 분열하게 되는데, 교회 재건파, 혁신복구파는 밖에서, 심지어 이제 그 자료를 보면은 북한에서 평양과 부산에서 조항 몇 개 나오는데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것까지 나오느냐. 그 교회 건물 자체에 들어가지 마라! 왜? 일제에서 신사참배되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건물조차도 들어가지 마라. 뉴처치, 새로 교회를 만들어라. 이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교회 신자들은, 아이, 친일파 청산이라고 하지만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건물이 무슨 죄냐. 그래서 극단적인 판디멘탈리즘, 근본주의 주장이 제기가 된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북한의 신사참배 반대로 탄압받은 교인들 나와서 20여 명이 추록 성도들인데, 이 추록 성도들이 이 남쪽에 내려오면서 서울에 내려오고 또 부산 쪽에 영향을 주면서, 그 당시에 서울 쪽에 있는 노예는 친일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친일파들이 많았고 부산의 경남 노예가 상당히 셌는데, 분위기를, 친일청산 분위기를 일으킨 것이, 일단은 불을 지핀 것이 이북에서 타러 간 사람들이 경남 노예 쪽으로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이 경남 사람도 기질이 좀 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북한에서 이미 45년 11월 14일에 감옥소에서 나온 초록 성도들이 이북 5도 연합노예를 결성한 것이 45년 1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건 원칙 5개항을 발표를 했는데, 교회 지도자 목사 장로는 신사참배였으니까 권직 자처하고 통회 정화한 후에 교회 나갈 것. 자책 자수받에 목사는 2개월간, 장로 1개월간 휴직 통회 잡아갈 것. 셋째, 목사 장로 휴직 중에는 집사나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할 것. 네 번째, 교회 재건 기본 원칙은 전국 노회 전달 일제히 실시할 것.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복구 재건할 것. 여기 이제 신학교를 왜 중시하냐? 여기 이제 자기 세력을 만드니까, 제자들 훈련으로 맞추니까 신학교가 이제 교회 복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교권 투쟁의 어떤 그런 바로미터가 된 겁니다. 자,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교회 탄압이 야금야금 이루어지는데, 물론 마르크스 앵겔스에 의하면은 종교는 민중의 아펜지라 해가지고 이 마르크스가 주장한 거 아닙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영안법 사건이 일어나고, 또 곧이어서 신의주 반공 학생 의거가 45년 12월에 일어나는데, 이 영안법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예배하는데 노동자들 깡패들 오게 해가지고 예배 방해하고 행패 부리다가 이제 붙은 겁니다. 교인들하고. 그래서 신의주 반공 의거 사건에는 이미 북한의 따발총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동원해가지고 기총사격까지 벌어지고, 그렇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죽었고, 월남에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는 계기가 마련된 게 신의주 반공 이건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되자마자 북한에서는 기독교 사회민주당이 결성됩니다. 윤하영, 한경택 목사가 기독사회민주당 결성되고, 또 조만식
조만식의 그 교계 중심 조선민주당이 또 46년 1월달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김일성을 위한 공산당이 친공 기독교 연맹을 만들어서 홍기주, 김익두, 강야옥 목사를 포섭을 해서 이제 기독교를 공산당에 의용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달 뒤엔 46년 3월에 3.1절 행사 때에 충돌을 했습니다. 그 뭐냐면 저 행사하는데 와가지고 이제 행패를 부린 것이죠. 그리고 또 예배 방해, 공산당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그 당시 그 예배 방해 때 3.1절 기념 행사 충돌한 이후에 북한에서 찬송가가 유행한 것이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걸 생각하겠습니다. 노래 한번 부르고 싶은데 생각하기 위해서. 자, 토지 수탈이 이루어지죠. 아까 얘기했지만 46년 3월 이후에 토지 수탈이 대거 이루어지고 뭐 교회도 참탈하고 그리고 이제 소련 군병들이 아람 분열자들 강간하는 사건들이 나고 소련 만행이 극심합니다. 대거 남한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자, 6.25 때까지 45년부터 50년 6.25 때까지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숫자를 확실히 모르는데 약 80만에서 심지어 10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교계 이 변동이죠. 교단과 교계의 세력 균형에 북한에서 대거 탈북한 탈북자들이 그 당시에 탈북자를 안 했죠. 뭐 이남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요새는 탈북자라 그러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분들은 어느 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나중에 총대 대원에 또 뽑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단교 교계의 세력균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게 되는데 신학교 설립을 요구하게 되고 평양신학교처럼 정통주의 신학교를 요구하게 되고 친일청산, 진사참배 회개하라고 서울과 부산 쪽에 장로 급사들한테 목사들한테 상당히 압박을 심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권 해결 토정이 가열화되고 더불어 일제시대 때 나타난 신학 논쟁 또 가열화됩니다. 근본주의와 현대주의와의 대립이 재현되었고 또 기독교의 개신교의 성격이 반공주의 강한 엔타이 커뮤니즘 반공주의 성격으로 교차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군정의 종교 정책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미군이 하지가 이 스리스타인데 오키나와에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군정이 진탕통치할 수 있는 정치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군발이 군인인데 역진의 용사가 군인인데 전혀 일단 언어가 안 됩니다. 답답하잖아요. 정보도 없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있을 때 한국으로 가라고 메가다가 지령을 내렸을 때 명령을 했을 때 하지가 그런 다음에 한국 관련 한반도 지도를 가져오라 그랬대요. 한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지도 가져오라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완전한 무지 상태였습니다. 이 미군들이. 언어도 모르잖아요. 지식도 없고. 그러면 누구한테 의존해야 돼요? 당장 선교사 10명을 미국 장로교라든가 남북 장로교에 연락해서 여기 왔다가 간 선교사를 다시 컴백, 돌아오게 10명을 차출시켜. 선교사들. 왜냐? 소통이 되냐, 소통이. 그래서 30몇 명 하면서 선교사들 재입국이 유행이 된 거예요, 다시. 하지가 선교사 재입국을 요청을 했는데 아펜셀러 언더우드 2세들 아들들이 와가지고 이제 인사 문제, 저 사람들 누구 장태상이든지 조병옥이든지 이제 사람들 연락해주고 그 다음에 저사 어디가 뭐가 있다 정보관이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죠. 군정장교 특히 언더우드 2세는 군정장교 아처 런치에 보좌관으로 입국을 해가지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 정치, 영어 통역 장교 정치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하고 미군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군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군들은 일반 초락이라든가 이런
가옥이 굉장히 부실하지 않습니까? 그 잘 수가 없잖아요. 선교사가 있던 게가 서양식 건물이니까 그 선교사 옛날 사택들 또 병원, 학교 이런 사택 부지에서 자게 되고 일제가 강점했던 많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적산시설로 이제 공포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미국들이 관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이 불교계 건물 쓴 거는 한국 불교계로 넘기고 한국의 일본의 감리교는 일본의 감리교는 한국 감리교로 일본의 누굽니까? 또 다른 그 종파죠. 이 장로교는 한국 장로교를 넘기고 얘가 다 이제 같은 동종으로 해가지고 이 처리를 한 겁니다. 동정계열로 적산시설물 동정계열로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정보 제공 및 인사를 추천했고 또 46년에 도미 교육 사절단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또 48년에 재건기금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미군정은 성경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개신교 지도자에 대해서 재정을 보조하고 심지어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로 이제 미군정은 그 선교사들의 천국이라는 걸 하겠지만 마음대로 다시 이제 그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유를 부여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의 그 당시에 한반도 정세 인식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승만을 독립운동의 대표라고 보고 있고 이승만이 앞으로 초대 대통령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80 내지 90%가 그렇게 합의를 했던 것이고 또 대한민국이 건국이 북한 이렇게 독자적으로 대한민국이 건국이 단독으로 건국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반공주의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여기서 특히할 것은 그 이승만 대통령의 이승만 박사의 그 선교사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5년 감옥에 있었습니다. 한성 감옥에. 거기서 도서관도 만들고 그 딕셔너리 한영 딕셔너리 만들어 하다가 러일 전쟁 터진 바람에 그걸 중단했다는 것이 이승만 박사의 쓴 그 독립정신에 나오거든요. 제가 강의한 적도 있었는데 이승만의 독립정신 읽어본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꼭 보세요 한번. 독서가 힘이에요. 독서가 보셔야 돼. 목회자만 해가지고 이것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밖에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말을 국제신학교에서는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 이승만 영화 봤습니다. 국제신학교 나오니까 모르는 저 목사 모르는 사람이 없다. 모르는 게 없다. 네. 이거다. 인식을 받으시라. 맞아요. 그런 인식을 받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한성감옥에서 5년 있었고 엄청나게 맞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벤자르입니까? 해서 회심을 하게 되고 영화에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만은 그 선교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대통령 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선교사 한국 활동을 지지하겠다 그러고 또 개신교와 이거 중요합니다. 개신교와 한국의 운명을 동일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국가의 운명과 개신교의 흥망을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는 것을 발표는 안 했지만 종교 분리지 않습니까? 미국도 헌법에서 그렇고 한국도 헌법에서 종교 분리를 헌법에 조항에 넣었는데 그러나 내심으로는 거의 그 국가 종교로 기독교를 생각하다가 이제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곧 기독교 위기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승만 박사 흉내를 내면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의 붉은 군대는 남한 공산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기독교를 말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59년에 제가 나이 6살 때니까 어머님이 그 다림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을 했습니다. 자주 했어요. 라디오 방송을. 근데 신의 하나는 국민 여러분
그래서 뭐 이제 자주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라디오 그 연설. 그래서 다리미를 하고 있는 어머니가 바로 제 옆에 뭣도 모르고 5살 있었는데 앉아 있었는데 어머니가 얘야 주천아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하신다면서 눈물을 쫙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뭔데 우리 어머니를 울리게 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첫 인상이었습니다. First impression. 이런 분이 좀 위대한 면이 있는가 보다. 제가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첫 인상입니다. 라디오 방송은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딱 이제 혀꼬부로 하시는 한말 반말 외국에 오래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대한민국의 위기는 곧 기독교 위기로 인식했다는 게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면서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기독교의 위기는 대한민국 위기다. 말 됩니까? 네. 지금 교회 위기인데 이 교회 위기는 대한민국 위기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목사님 중에서도 성경책을 100번 읽었다는 분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 10명 가까이.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분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하느님 아버지 하면서 무릎을 꿇은 목사님이 과연 있었는가요? 우리가 구약에서 에레미야라든가 북이스라엘 남유대 왕국이 망할 때 많은 악한 왕이 나오고 악한 이 선한 선지자들이 나왔죠. 멸망을 언급하는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럴 때입니다. 그런 거를 부르짖을 때요. 저는 이대로 가면요. 아멘. 기독교가 무너지면 나라 망한다고 봅니다. 아멘. 저에 동의합니까? 네. 아멘. 무릎을 꿇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뭐고 다 없어요. 가정도 뭐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봅시다. 유교 동란과 선교사들의 영향력 확대인데 6.25 동란이 터지면서 선교사들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더 부지런하게 동문서주로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그 이후로 전후에 그 복구하는데 재밌는 원조 또 새로운 신학교 설립에 선교사들이 막강한 영향력 그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부산 쪽에 뭐 메리노 병원이든지 뭐 그리고 복구했을 때 학교가 다 망가졌는데 그 학교 설립에 그 미군들 그 차량이라든가 인력 동원해가지고 그 저 가톨릭 쪽이든지 개신교 쪽에서도 엄청나게 학교를 많이 세웠을 때 미군들이 50년대에 동원해가지고 지원해 준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영향력 확대가 되니까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그죠? 장로교냐, 감리교냐, 자기 그 교리에 대한 신앙 이런 것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차 장로교의 분열을 한번 봅시다. 1차 장로교의 분열. 1차 청산의 속죄 문제였는데 7.8 김창길 목사의 노회장 선출되는 게 반발해가지고 이제 그 초록성도 한상동 주남선 목사들이 반발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의 경남노회 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6년에 부산에서 고려신학교를 설립을 했는데 의도는 그런 겁니다. 서울에 왜 안 하냐? 평양에서도 신학교 해가 지방인데 평양 신학교를 해가지고 컸는데 부산에 왜 신학교를 설립할 수 없느냐? 그래서 초록성도들이 주도 설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 ICC와 교류를 하고 서울에 볼 있는 총회의 인준을 받지 않았던 것이 결국 나중에는 치명적 약점으로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고려신학교 지금 아직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교장 박성룡 교장이 박성룡 씨가 목사가 47년 10월에 왔다가 48년 5월 달까지 한 5,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임하고 서울로 가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경남 노회의 분열이 되고 일제시대 때 역할했던 친일파 목사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된 것이죠. 그 서울에 간 이유는 신사참배 총회 인준 문제 또 선교사들을 계속 지지와 후원을 받느냐 그 부산에서 필요 없다 그러고 있고 박유원 목사는 그래도 선교사들을 연락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벌어졌고 부산에 있는 신학교도 서울로 옮겨가자고 이런 문제 있을 때 그 설립한 한상동 목사가 대변을 해서 서울에서 새로 평양신학대학에 부산이 아니고 서울에 장로교신학교를 하겠다. 당신 박 목사 빨리 오라고 이제 이렇게 또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니까 급하게 이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고심파의 경남노예 탈퇴를 하니 많이 하면서 47년 1월달에 경남노예에서 반발한 인물들이 경남법통노예를 설립합니다. 이분들이 말하자면 한상동 목사와 같이 연결된 친박천산하자는 그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2년 9월달에 부산중앙교회에서 계속 총회에서 보통 노예인 사람들 인정을 안 하고 축조를 했던 거죠.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52년 전에 6.25 사변입니다. 50년 4월달입니다. 대구의 대구 교회에서 한상동 친파 문제를 가지고 말하자면 크게 교리 문제를 가지고 또 김재준 목사 신학 문제 또 새로 신학교 만드는 거 해서 상당히 경론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2달 만에 6.25가 터졌는데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6.25 터진 거하고 그 다음에 12.6 터진 거 이런 거 저런 거 우리나라의 큰 거대 사건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장로교의 거대 분열이 있었다. 그런 말을 언급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52년 6월에서 진주 성남교회에서 이 탈퇴한 경남법통노예가 총노예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56년 9월달에 총회를 조직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고려신학교파로서 장로교 고려파가 분열된 것이 1차 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이 6.25 나기 2달 전에 큰 싸움이 벌어지면서 6.25가 터졌고 또 6.25 전쟁 중에 분리가 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서로가 잘한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머지 시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